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인간의 눈을 사로잡는 수많은 빛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부신 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입니다.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 아름다움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빛을 새벽의 별, 저녁의 별이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그 우아한 이름 뒤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잔혹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여신이 감춘 지옥의 행성, 금성의 진짜 얼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셨을 겁니다. 황혼이 질 때 서쪽 하늘에서 반짝이거나 새벽녘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천체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아름다운 별을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따라 금성이라고 불렀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평균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성의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형을 그리고 있어서 태양과의 거리 변화가 매우 적죠.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때는 단 4,1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금성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졌을 때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우리는 금성의 밤 쪽면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성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도 1969년에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분석해보니 금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금성은 우리와 태양 사이를 공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태양 앞을 지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금성의 일면 통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놀랍도록 드물어서 8년 간격으로 2번씩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대략 1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금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금성만 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성은 역행 자전을 하고 있죠. 게다가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지구 시간으로 243일에 한 번씩만 돕니다. 따라서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224일인데 하루는 243일이니까요. 하지만 역행 자전 때문에 태양일은 오히려 짧아져서 금성에서 1년 동안 보낼 수 있는 낮과 밤은 2번도 채 안 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성은 마치 신비로운 연인처럼 짙은 대기로 자신을 감싸고 비밀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여신 이름을 딴 행성이 실제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세계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시작된 금성 탐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험난했습니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발사된 초기 15개 임무 중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은 NASA의 메리너 2호와 5호, 그리고 소련의 베네라 4호 단 3개뿐이었어요. 베네라와 함께 금성의 위험한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주선이 금성을 향해 접근하면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표면으로부터 약 250km 상공에서 시작되는 상층 대기입니다. 이 지역은 얇은 안개 외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상층 대기의 화학 구성은 지구와 상당히 다릅니다. 질소와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의 흔적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이 고도에서는 아직 온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도 극심해서 최고 기온이 영하 37도에서 최저 기온은 영하 83도까지 떨어집니다. 베네라가 계속 하강하면서 표면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도달하면 금성의 주요 구름층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두껍고 칙칙한 노란색은 거의 전적으로 이 구름층 때문인데 지상에서 약 10km까지 이어져 있어요.
황산은 극도로 부식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로 인한 산성비는 금성의 지옥 같은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죠. 다행히 산성비는 표면에 닿기 전에 증발해버리지만 말입니다. 베네라가 이 격렬하고 산성인 구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하겠어요. 금성의 표면은 행성을 둘러싼 두꺼운 구름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베네라는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하강해야 했습니다. 이 구름층은 햇빛의 약 4분의 3을 반사하는데 때로는 황산에서 형성된 얼음 결정이 너무 반사율이 높아서 햇빛의 10%만 통과시키기도 해요.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외선 센서로 보면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아카츠키 우주선이 촬영한 적외선 사진을 보면 금성 대기를 둘러싼 밝고 어두운 점들과 띠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매우 효과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가둬서 엄청나게 높은 표면 및 대기 온도를 만들어내죠. 적외선으로 관찰하면 두꺼운 이산화탄소 층이 만드는 열 때문에 표면 전체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네라가 이 지옥을 여행하면서 겪었을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황산이 외부 껍질을 공격하고 바람은 초당 100m의 속도로 불어댔을 겁니다. 이는 금성의 실제 자전 속도보다 60배나 빠른 속도예요. 고도 50-55km에서는 온도가 25도에서 75도까지 급격히 올라갑니다. 금성의 표면 기압은 지구의 75일서 100배에 달해요. 이는 마치 엄지손가락 위에 자동차 한 대가 올려져 있는 것과 같은 압력입니다. 하지만 베네라가 더 깊이 내려가면 훨씬 더 기이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황산 구름층의 바닥을 통과하면 다시 한번 깨끗한 공기 속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수준에서는 압력이 너무 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기체로 작용하지 않고 일종의 초임계 유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초임계 유체는 액체와 기체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물질 상태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위쪽 구름의 놀라운 속도와 달리 바람은 여기서 느려집니다. 아래쪽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바람은 시속 5km 정도로만 흘러가죠. 마치 느리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물론 그 강물의 온도가 464도라는 점만 빼면 말이에요. 비교해보면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깝고 25% 더 많은 태양 복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금성이 수성의 최고 기온보다 34도나 더 뜨거워요. 차이점은 수성에는 열을 보존할 대기가 없지만 금성에는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밤에도 심지어 극지방에서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금성 표면의 많은 부분이 지구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바로 중력 수준입니다. 금성의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매우 비슷해서 종종 우리의 자매 행성이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리거든요. 밀도는 우리의 5.5g/세제곱센티미터에 비해 5.3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베네라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의 표면에 도착해 봅시다. 금성 표면에서 전송된 최초의 이미지들을 보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야를 황산 구름이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 금성 표면을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으로부터였어요. 놀랍게도 공기는 상당히 맑았어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둔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대기의 산성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금성의 두껍고 답답한 공기 아래에서 단단하고 바위가 아는 땅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는 고대 용암류가 지금은 평평한 평원으로 굳어지고 금성의 강렬한 대기에 의해 침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매우 건조해 보였는데 그 굽는 듯한 열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베네라를 포함한 탐사선들은 열과 엄청난 압력이 합쳐진 영향으로 금성 표면에서 2시간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어요. 행성 표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금성의 끈적한 구름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이미징이었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상으로는 두꺼운 구름 대기를 뚫고 나와서 표면을 명확하게 보고 지도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1970년대 파이오니어 금성 궤도선이 일부 레이더 매핑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해상도가 낮고 이미지가 불완전했어요. 소련은 1983년 베네라 15와 16호를 통해 레이더를 사용한 금성 표면 매핑을 시작했고 지상에서 10km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NASA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지형, 지각 활동, 충돌과 화학적 과정, 침식 등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심지어 금성의 내부까지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행성 표면 전체를 매우 자세하게 포착하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력 지도를 만드는 야심찬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 임무가 바로 마젤란이었습니다. 마젤란의 임무를 혁명적으로 만든 세 가지 주요 공학적 혁신이 있었어요. 우선 금성의 짙은 대기를 뚫기 위해 마젤란은 파이오니어의 기본 레이더 고도계를 개선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3.7m 고이득 보이저 안테나와 과거 다른 임무에서 사용된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합성 개구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또한 마젤란은 3시간 15분 주기의 궤도로 남북 방향으로 금성을 훑으며 극궤도 경로를 따랐어요. 전체적으로 243일짜리 매핑 주기를 6번 완료했는데 1-3번째 주기에서는 행성 표면을 매핑했고 4-6번째 주기에서는 중력장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세 번째 주기가 끝날 무렵에는 금성의 98%를 100원 150m 해상도로 지도화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NASA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행성 탐사 임무의 총합보다 많은 150GB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1992년 9월 세 번째 지도 작성 주기를 마친 후 마젤란은 NASA의 심우주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무선 신호를 전송했어요. 탐사선이 금성을 공전하면서 가속도 변화에 따라 도플러 효과를 통해 무선 신호가 바뀔 것이고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금성의 중력장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마젤란이 보여준 이미지들은 당시 지구나 궤도 우주선에서 촬영한 이전의 모든 레이더 이미지보다 10배 더 선명했고 파이오니어 12호의 데이터보다는 250배 더 선명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그 두껍고 해로운 구름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성에 접근해보면 크레이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달이나 화성과 비교하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마젤란은 행성 전체에서 940개의 충돌 분화구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작은 충돌 분화구들은 운석이 금성 대기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다른 분화구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 다닐로바, 아글라오니체라는 3개의 분화구를 살펴보면 충돌 시 표면의 파편이 분출되어 각 분화구 주위에 옅은 노란색 담요 같은 지형을 형성했어요. 분화구 분출물들은 독특한 흔적과 모양을 남겨서 과학자들이 충돌 각도와 에너지, 충돌 시간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분화구 분출물들이 모두 용암 흐름과 비슷한 꽃 모양의 구불구불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들은 녹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성의 높은 표면 온도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달과 같은 공기 없는 행성에서는 충돌로 인한 물질이 홀을 그리며 탄도 경로를 따라가지만 금성에서는 분출된 파편이 행성의 짙은 대기와 상호작용해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죠. 이런 분화구들이 드물다는 것은 금성의 표면이 실제로는 매우 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젤란이 수집한 중력 데이터는 금성이 약 3억에서 5억 년 전에 전 지구적인 표면 재지표 현상을 겪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요. 그렇다면 이런 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우리는 마젤란보다 먼저 금성에 화산 지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행성의 무려 85%가 화산 흐름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팬케이크 도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물들은 폭이 65km이고 높이는 1km도 안 되는 넓고 평평한 꼭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사파스 몬스와 마트 몬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방패 화산 아래 균열된 평원 위로 수백 킬로미터 뻗어 있는 광활한 용암 흐름들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화산 평원들의 다양한 모양과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국지적인 방패 화산 폭발부터 대규모 지역적 용암 범람 사건까지 다양한 화산 형성 과정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 몬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높이가 무려 8,000m로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아요. 또한 방패 화산으로서 넓고 완만한 경사면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와이의 마우나로와 같은 유동적인 용암류에 의해 형성되죠. 하지만 방패 화산만이 금성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화산은 아닙니다. 작은 화산돈들도 금성 표면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방패 화산과 달리 화산돔은 멀리 흐르기에는 너무 두꺼운 작고 구형의 용암 덩어리로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쌓이고 측면이 식는 거죠. 금성의 풍부한 용암류와 화산 지형은 화산 활동이 금성 표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 행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2024년에 마젤란의 보관 데이터를 재조사한 연구자들은 1990년대 초 탐사선이 관측하는 동안 실제로 두 개의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금성의 멘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는 표면의 코로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00km 폭의 야빈 코로나 같은 구조물들 말이에요. 행성 멘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상승 마그마가 표면 즉 암석권에 도달하면 흔적을 남기거든요. 지구에서는 지각판이 이런 마그마 핫스팟을 따라 이동해서 하와이 같은 화산 사슬이나 홍수 현무암을 만들어요. 하지만 금성은 단 하나의 지각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멘틀 플룸 활동으로 인해 마그마가 식으면서 붕괴되기 전에 표면이 위로 올라가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코로나들입니다. 이런 암석권은 약 500개 정도 있으며 판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패턴으로 행성 전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지구 같은 이동성 있는 판으로 갈라지기에는 너무 두껍거나 강한 암석권을 시사해요. 이 모든 증거는 지각이 대체로 제자리에 머물지만 아래쪽 힘에 의해 밀리고 당겨지고 변형되는 독특한 형태의 지각 변형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체된 뚜껑 행성 모델은 금성의 폭주 온실 효과에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지각판은 해양탄소를 묻는 것 같은 중요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비가 오면 대기 중 탄소가 산의 바위와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광물을 생성하고, 이 광물들이 천천히 바다로 이동한 후 결국 해저 퇴적물에 저장되죠. 이 퇴적물들은 해양판이 해저를 지구의 마그마층으로 다시 가라앉힐 때 섭입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금성의 지각은 정체되어 있고 지각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절 과정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대신 열은 표면 아래에 축적되고 온실가스는 대기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금성의 독특한 지각 운동과 멘틀 활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증상은 고지대에서 볼 수 있는 테세라들입니다. 이들은 타일같이 생긴 지형이 매우 변형된 것이 특징인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이에요. 테세라들은 금성 표면의 약 8%를 덮고 있으며 주로 고지대에서 발견됩니다. 금성 표면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 지형 중 하나로 약 7억 5천만 년 전의 것이에요. 소련의 베네라 15호와 16호 임무가 80년대에 처음 이런 형성을 확인했지만 마젤란이 이 형성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테세라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주요 이론에 따르면 화산암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성벽 지각의 일부로 압축이나 팽창을 통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마젤란이 태양계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금성의 아프로디테 테라에서 활동적인 지각 운동의 첫 번째 증거를 포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로디테 테라는 아프리카 크기와 비슷한 대륙 지역이에요. 1990년 12월 말 마젤란이 금성을 처음 도는 동안 찍은 사진과 8개월 후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을 지나갔을 때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밝고 흐르는 듯한 영역이 새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1994년 10월 13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심우주 임무 중 하나를 완료한 후 마젤란 탐사선은 지난 4년 동안 헌신적으로 연구해온 행성의 대기권으로 최종 하강했습니다. 표면으로 떨어지면서 금성의 상층 대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다가 강렬한 열과 압력에 소모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 이웃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금성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금성에 대한 가장 큰 뉴스는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포스핀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2020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의 측정 결과 미량의 가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핀은 다양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흥분시킨 공정은 저산소 환경에서 미생물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믿기 힘들고 지옥 같은 장소에서의 생명체라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는 그런 포스핀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으며 2022년에는 금성 대기에 포스핀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NASA에서 기각했어요. 초기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디프 대학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는 2023년 권위 있는 회의에서 JCMT가 금성 대기의 더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포스핀을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향후 임무를 통해 이 정말로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매우 비슷한 금성과 지구라는 두 행성이 왜 이렇게 다르게 진화했을까요? 옛날에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수십 년간 지구 궤도 임무와 외행성 탐사에 밀려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금성이 갑자기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향후 10년 안에 금성을 탐사하기 위한 여러 임무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NASA에 다가올 VRITAS와 DAVIIMCI 임무는 금성에 물이 존재했을까? 만약 있었다면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금성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2028서 2030년에 발사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DAVINCI는 두 번의 중력 보조 플라이바이 동안 금성의 구름을 연구하고 금성 대기 깊숙이 하강 탐사선을 보내서 금성의 가스, 화학, 물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탐사선은 금성의 뜨거운 표면으로 1시간 동안 하강하면서 귀중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수집할 거예요. 한편 VRITAS 우주선은 현재 화성을 공전하고 있는 MAVEN과 비슷한 금성 궤도선이 될 겁니다. 금성을 공전하는 3년 동안 표면에서 나오는 열을 측정하고 금성의 테세라 구성을 분석해서 지속적인 화산 활동과 지각 활동의 증거를 찾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임무들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VRITAS와 DAVINCI는 모두 NASA의 예산 삭감이 제한되면 취소될 수도 있는 임무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청, 러시아, 인도, 심지어 미국의 민간 기업인 금성 생명체 탐사선까지 모두 금성을 향한 야심찬 임무를 계획하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들 중 하나, 그 이상 또는 전부가 우리를 아침과 저녁에 사랑하는 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의 항해로 이끌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성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중 일부에 답할 겁니다. 다양한 파장의 빛을 통해 금성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가시광선만으로는 알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불투명한 구름을 통해 화산과 분화구의 형태를 식별하고 대기와 표면의 화학적 구성을 파악하고 적외선 이미징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왜 그곳의 환경이 그토록 극단적인지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금성의 진짜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수억 년 전 금성의 하늘 아래에는 바다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물 위를
미지의 바람이 스쳐 지나갔을지도요. 그 바람은 이제 짙은 황산 구름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의 하늘, 아침과 저녁의 별빛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빛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 같은 질량, 같은 기원을 지녔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행성, 지구와 금성, 그 대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지 그곳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행성을 통해 결국 지구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죠.